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토론의 김유미입니다. 최근 아동학대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양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문제를 입양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선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늘어나 입양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에 편견 없는 입양 문화가 자리 잡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 토론을 위해서 세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엄진경 한국입양홍보회 광주 전남 지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박형민 입양 부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강미정 사회복지사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오늘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과 또 그 활성화 방안들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입양은 혈육 관계가 아닌 아이와 친자 관계를 맺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뭐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이런 입양에 대한 의미라든지 또 유형에 대해서 먼저 좀 궁금해서요. 입양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텐데 자, 거기에 대해서 먼저 엄진경 지부장께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입양은 법적인 방법이 이제 특례법에 의해서 입양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민법으로 입양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특례법 입양되어진 가정에서는 공개 입양과 비공개, 즉 비밀 입양과 개방형 입양이라는 그런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밀 입양이 아직까지는 많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나마 이제 공개 입양은 아주 적은 수치에 있지만 그래도 2000년도 이후로 네. 예, 공개 입양이 이제 살아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형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입양이 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덧붙여서 박형민 입양 부모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우리들이 대보험 사이트에서 입양 관련 서류를 떼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입양 사실 확인서를 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친양자 입양 확인서를 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자 입양과 친양자 입양을 가르는 건데 양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친족 관계를 형성하지만 친부모와 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성도 네. 생부모의 성을 따르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친양자 입양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고 또 그다음에 성도 부모의 성을 따를 수 있고 근데 이제 대체로 보면은 양자 입양 같은 경우는 민법 이게 민법이라는 것은 사사로이 개인 간의 어떤 이렇게 협약과 협의에 따라서 입양을 하는 어떤 그걸 말하는데요. 이제 그거 이제 민법 883조부터 해가지고 이제 980조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네. 그 다음에 980조부터 해가지고 친양자법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말하고 있는 입양이라는 것은 기관을 통해서 입양한 친양자 입양, 네. 입양 특례에 따른 입양을 말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보면은 굉장히 억울한 게 있어요. 뭐 연간 입양의 파양 건수가 얼마다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2015년부터 해가지고 2020년 6년 동안 입양에 대한 파양 건수가 4,744건이에요. 5,000건이 가까운 거예요. 엄청나게 놀라면 이 정도면은 사회적 이슈가 될 만도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그것은 특례 입양, 정상적으로 우리 사회가 말하는 입양이 아니라 민법 입양에 따른 파양 건수에 따른 거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과 관련돼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형의 아들을 받아들이거나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경우는 대부분 다 민법이거든요. 근데 네. 어떤 필요에 따라서 해소시키는 것이 이걸 파양인데 사실은 언론에 나오는 게 보면은 네. 파양 건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근데 같은 기간에 똑같이 조사를 했는데 대법원에 조사를 했었는데 5,000건에 가까운 민법 입양이 있는 반면에 특례 입양으로 이렇게 저희들 가정처럼 특례 입양을 통해서 입양한 파양 건수는 단 한 건에 불과했다. 그래서 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사실가 많이 애곡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관에 의한 친양자 입양인지 예, 예. 뭐 양자 입양인지 또 특례법에 의한 입양인지 민법에 의한 입양인지 입양에 대한 유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 그렇죠. 입양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도 네. 섞여 있어서 또 앞서 제가 말한 것처럼 시작할 때 부정적인 인식이 또 같이 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광역시도 지난 10년 동안 지난 저희가 3월 달에 그 의뢰를 했었거든요. 네. 지난 10년 동안 그 특례 입양에 따른 그 파양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뭐 입양 유형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좀 아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입양 유형에 제한을 두고 거기에 따른 어떤 혜택들도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앞서 잠깐 이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뭐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일단 가장 궁금한 건 입양을 할 때 자격이라든지 또 입양을 하고자 할 때 어떤 심사 과정을 걸치는지 그런 그 절차상의 문제들도 우리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이어서 해주시겠습니까? 예, 박형민 입양 예, 부모께서 먼저 해주시죠. 이제 입양은 혈연 관계가 없는 그런 그 사람들 간에 법률적으로 친장 관계를 맺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친이 될 사람도 또 입양 아동도 일정 어떤 자격 조건이 있어요. 먼저 이제 양자, 그러니까 이제 입양을 갈 수 있는 그런 아동의 대상이 있는데, 자 우선은 이제 그 아동의 보호자가 떨어져 있어야 되고요. 네. 그런 이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장, 도지사 이런 자치단체장이 충분하게 그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이제 보호시설에서 이 아동은 입양을 보내도 된다라고 이렇게 시설장에서 확인되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또 부모, 도저히 이제 직접 그 직계 부모가 키울 수 없다. 또는 이제 그 위에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동의하에 입양 기간에 맡겨진 그런 그 아동들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 상황을 통해서 부양 의무자를 도저히 알 수 없다. 그렇게 이제 판단될 때에 이제 비로소 이제 이 아이는 입양을 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겁니다. 아무 아동이나 가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시설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이제 고아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보육원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아동들이 예전에는 고아였고 입양을 갈 수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한 90% 이상은 친족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입양을 대상자가 아니고 한 10% 미만 정도만 그 입양 대상자인, 지금 이렇게 좀 상황이 많이 바뀌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입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라고 이렇게 봤을 때 예산 나이는 기본적으로 25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동과 부모의 나이가 60세 그 미만이어야 됩니다. 과거에 50세였는데 지금 10년이 늘어나가지고 네. 60세 이내여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약간의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네. 자녀를 충분히 양육할 수 있는 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경제. 그렇죠. 경제력. 경제 능력을 보는 네.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아동의 복리에 반하는, 그리고 또 인권의 침해가 없을 만한 그러한 직업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네. 어떤 직업은 안 된다라고 딱히 어떤 그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한 그 아동 복리에 그 입에 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은 입양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동 학대 사실, 그다음에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의 어떤 이러한 그 알코올 등 이런 그 범죄 경력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예전에 과거보다 상당히 복잡해졌는데, 그 양친 가정조사서를 또 작성할 수 있어야 되고, 가족관계 증명서 또 제출해야 되고, 혼인관계 증명서, 마지막으로 주민등록 등본까지 또 이렇게 제출해야 됩니다. 상당히 좀 복잡하죠. 네. 예, 예. 그 뭐 입양 대상과 입양 이제 자격을 같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아이들도 뭐 보호받지 못한 아동이어야 하는데 기관이나 시설에서 확인을 하고 또 이제 보호자가 동의를 하고 부양자가 반드시 없어야 한다는 이런 이제 그 자격들을 알려주셨고요. 네, 더 붙여주시죠. 입양을 보내는 부모가 네. 출생신고가 되어지지 않으면 네, 그 아이는 입양을 갈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출생신고가 되어진 아이, 네, 그 아이에 한해서 입양이 가능하다고 네. 그렇게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입양을 하는 자격에 있어서 좀 전에 연령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네. 뭐 전신이라든지 또 전체적인 심리적으로 이제 안정된 상태의 어떤 건강의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고려가 돼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강미정 사회복지사께서 좀 덧붙여서 이와 관련해서 절차상이라든지 또 자격과 관련해서 또 한 말씀 해 주시죠.
제가 2002년도에 입양을 했는데요. 저희가 입양할 때만 해도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고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지 그 아이를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것만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혼인한 지 3년이 넘으면 됐었고, 그 다음에 경제력인 것은 그렇게 심하게 보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꼭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에게 항상 이야기했었던 거고, 그리고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건강 상태가 돼 있는지 네. 그 부분에서만 하고 저희는 신청하고 나서 10일 만에 저희 아이를 만났거든요. 네.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요즘 입양하신 분들하고 제가 통화를 할 일이 있어서 했더니 한 6개월 정도 이상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어떤 옳은 방법인지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훌륭하신 부모님들을 네. 이렇게 맺어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어쨌든 절차도 길고 많고 기간도 길어지고 네. 그 다음에 그 사회복지사들이 예전에는 뭐 4번 정도 이렇게 가정방문을 통해서 그 아이가 잘 크고 있는지 부모와 적응을 잘하고 있는가 이런 걸 봤는데 지금은 6회로 늘어났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강화가 됐죠. 그래서 아마 입양하시는 분도 많이 없을 뿐더러 네. 하려고 해도 힘들고 네. 아이들도 이제 이렇게 강화를 시키다 보니까 적은 숫자가 있어서 네. 입양이 잘 안 되어지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입양 절차가 훨씬 더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네. 까다로워지고 있다라는 네. 건데 이게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아마 이제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자격 요건이 조금 더 간단하기보다는 훨씬 더 조금 복잡하고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가 더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양 자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 앞서 이제 간단히 언급은 해주셨지만 결혼 뭐 3년 만에 뭐 3년 지나면 됐다라는 말씀 해주셔서 혹시 결혼 여부가 중요한 자격 요건인지 그리고 이제 경제력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경제력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박경민 입양 부모께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경제력 같은 경우는 그것 또한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양특례법 보면 자녀를 양육할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이라고만 되어 있지 네. 그것이 얼마다고 하지 않는데 한간에 이제 이렇게 들리는 이야기에 뭐 현금 5천만 원이다. 최소한 집이 있어야 된다. 네네. 또 그리고 또 자녀들과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여유로운 또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뭐 차가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그것은 정확한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아까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이렇게 약간 아쉬운 거죠. 꼭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완벽한 어떤 경제 능력만으로서 이렇게 키울 수 있겠는가? 그러면 그 친자녀 같은 경우도 그런 거 해당되는데 그러지는 않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친생자녀가 둘이 있고 이렇게 입양자녀 하나 있는데 근데 굉장히 입양할 당시에도 어려웠었거든요. 네. 뭐 좀 참 말씀드리기 참 부끄럽기는 합니다만은 그때도 전세를 살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이제 공백기가 있어가지고 또 소득증명도 안 나오는 상태. 오로지 하나 두 아이를 키웠고 그 다음에 또 몸은 건강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일종의 사회의 혼신 그 다음에 어떤 이 아동에 대한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그냥 또 하나의 자녀를 그냥 맞아들인다. 그 생각만 하나로서만 이제 이렇게 입양을 결정을 했었는데 네. 마치 그것이 제가 그냥 어떤 경제잣대로 인해서 어떤 평가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그 뒤에 네. 2012년도 이후의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입양 부모들의 어떤 자존감을 좀 깎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긴 합니다만 꼭 네.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어야 입양을 한다라는 자칫 그런 인식이 네.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이제 까다로운 경제적인 어떤 무엇으로 잣대를 가지고 측정할 것이냐 네, 딱히 문제일 것 규정하지는 같아요. 않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얼마다 뭐 이렇게. 그렇군요. 예.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입양 우리가 이제 반평균 입양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교육을 하러 갔더니 남자 선생님이 따라오셔서 제가 독신인데요.
네. 저도 입양을 하고 싶은데 혹시 독신도 입양할 수 있습니까? 네네.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할 수 있죠. 예, 능력 있으시고. 근데 왜 결혼 안 하시고 입양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독신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네. 근데 독신주의자인데 자녀는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일단은 기관에 가서 신청을 해 보시라고. 네. 그러면 어떻게 될는지는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네. 어쨌든 이게 법관 앞에 가서 이런 판단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일이 길어질 수도 있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네. 네, 열심히 준비하셔서 됐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독신이신 분도 네. 입양이 가능하다고는 나와 있지만 네. 조금 네. 그러니까 결혼 여부가 꼭 이렇게 중요한 자격이 되고 있지는 않네요. 그렇죠. 지금은. 예. 네. 혹시 뭐 어떻게- 예전에는 네. 근데 저희도 이제 제가 사회복지사이고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은 중요한 것은 주 양육자가 누구이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 양육자가 그 아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성장하는데 모든 게 결정되는 것이지 꼭 결혼해서 두 분이 키우는 것만은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주 양육자의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서 입양의 유형이 이제 워낙 또 많다 보니까 뭐 이 질문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혹시 이제 입양을 내가 절차상 심의 과정을 거쳐서 했는데 친부모가 뒤늦게 이제 아이를 찾겠다 하는 경우, 네, 이런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 대해서 혹시 엄진경 지부장께서 먼저 좀 사례를 제가 들어드렸는데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볼 때는 네. 찾겠다고 하러 오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금방 입양을 해서 1년 이내에 마음이 바뀌셔가지고 그럴 수 있죠. 아니요, 네. 제 아이 제가 키우겠습니다 하고 데려간 분들을 제가 보기는 봤는데 다시 입양을 보내시더라고요. 네. 이제 생부모가 찾아오는 경우가 아니고 오히려 입양을 해서 공개 입양된 아이가 나 자신이 입양에 대해서 알고 있는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뿌리찾기라는 게 있어요. 네. 뿌리찾기라는 것을 통해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네. 이 입양 부모님들이 마음이 트이고 그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는 부모님이라면 찾아보자 해서 찾아본 사람도 있습니다. 네.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저희 큰딸이 10살 때 하도 보채어가지고 네. 보고 싶대요. 어떻게 생겼는지. 네. 너무 궁금해해서 일을 어떻게 하지? 이걸 찾아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당시는 이런 아무리 공개 입양을 했다 할지라도 생부모를 찾는 게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해서 기관에다가 의뢰를 했더니 찾을 수가 있었어요. 찾을 수가 있어서 만나게 했는데 그 만나는 하루 잠깐 1시간 정도 그것으로 끝났어요. 네. 그래서 더 보고 싶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 됐어.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었어. 내 엄마는 엄진경인데 뭐 내가 어디를 갈 것이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줘서 참 고마웠었는데 네. 어쨌든 찾아오는 것보다 아이들의 감정에 의해서 찾고 네. 싶어 하는 마음 네. 그것이 더 있더라는 거죠. 네, 아이가 이제 찾는 경우들은 네네. 있지만 친부모가 이제 선뜻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는 드물다. 그렇죠. 네, 혹시 뭐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런 입양 절차 후에 어떤 과정에 있어서. 예.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낳은 부모들이 찾아오는 경우보다 우리 아이들이 찾고 싶은 거죠. 네, 예, 저희 딸 같은 경우도 물어는 봐요. 네, 어떻게 생겼느냐. 그래서 저는 그랬죠. 아마 너처럼 생겼을 거야. 네, 그리고 왜 이제 궁금하대요. 왜 나를 키우지 못했는지. 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다른 가족이 있을지. 네. 그럼 만나볼 거야.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 되다 보니까 저를 낳으신 엄마도 새로운 출발을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아직은 너무 어리고 아직은 조금 더 이렇게 초라한 것 같으니까 좀 더 네, 커서 좀 더 당당히 만나겠다. 네, 이제 그런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이제
아이가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나중에 만나고자 할 때 낳아준 생모가 네. 만나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걸 고민하고 있지. 생모가 아동을 찾아왔는데 입양 부모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 고민 아닌데 네. 이 법은 자꾸 이렇게 그 낳은 부모의 어떤 권리를 네. 중심에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 낳은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친권자의 어떤 입양 부모의 요 권리 이전에 이렇게 그보다 더 권리 이전에 아동 중심으로 사고하는 게 저는 네. 맞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법은 자꾸 이 소설을 쓰는 거예요. 어떤 휴머니즘 되게 그런 거죠. 얼마나 핏줄이 당길까 뭐 이런 거 네. 이게 안 맞는 거죠. 네. 실제로 그 입양 가정과 그다음에 입양 아동과 또 낳아준 그 부모님 사이에서 그게 안 맞는 거죠. 네. 그래도 법도 거기에 맞춰서 그런 정서에 맞춰서 좀 변화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뭐 두 분의 말씀 들어보니까 입양에 있어서 모든 과정에 있어서는 입양 아동 중심의 어떤 정책이나 또 법적인 부분들도 반영이 돼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그리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약간의 그런 잘못된 입양에 대한 인식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주변의 입양 사실을 숨기게 하는 하나의 또 이제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개 입양을 또 많이 선언을 하시고 공개 입양을 또 하시기도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현황이? 엄진경 지부장께서 먼저 좀 답변을 해주시죠. 뭐 공개 입양이라고 해서 뭐 확실하게 프로테지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네네. 이제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한국 입양 홍보회라는 것이 발족이 되면서 공개 입양을 지향하는 가족들의 모임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보니까 공개 입양했던 그 수치를 보니까 한 20%? 많으면 30%? 네네. 네, 아직도 그러한 현상밖에 되지 않고 아직도 비밀 입양이 많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개 입양을 해서 아이들에게 알리고 주위 분들에게 알렸을 때 사람들의 그 위험적인 이야기들 네. 이런 것들이 들려올 때 참 마음이 안타깝죠. 그런데 공개 입양을 많이 이렇게 선호해서 이야기를 하고 홍보를 하고는 있지만 네네. 아직까지 우리 문화가 그렇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비공개로 하려고 하는지 이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해서요. 자유롭게 한 말씀씩 해주시죠. 예. 네. 일단은 비공개로 가는 분들 입장은 저희 같은 경우는 공개 입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그분들의 심정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느끼는 것이 어렸을 때는 입양이라는 단어를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듣고 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너무 쉬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저는 낳아주는 부모님하고 길러주는 부모님하고 나는 엄마가 2명이에요.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다니지만 이제 좀 이제 사춘기가 오거나 그러게 되면은 네.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자기 스스로가 말하는 것보다는 남이 이야기했을 때 혹시 입양됐냐고 이렇게 질문이 오면 입양돼서 지금 엄마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이로 변해가듯이 세상에 사회적인 편견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 딸이 한 말 중에 하나가 세상이 바뀌지 않으면 엄마 내가 바뀌면 되잖아 네. 라고 이렇게 말했던 저희 딸이 그때가 5학년이었는데 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아 세상의 편견이 바뀌지 않을 때 입양아들이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언젠가는 그게 바뀌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그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줄면 이제 공개 입양 비율도 훨씬 더 지금보다는 더 훨씬 많아질 텐데 혹시 이제 공개 입양을 했다가도 혹시 이 공개 입양을 조금 후회하고 나중에는 그냥 비밀로 해버리는 경우도 혹시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많이 경우도 있죠. 네. 네, 많이 있죠. 사례를 잠깐 들어주시죠. 어렸을 때 공개 입양을 이렇게 말을 듣고는 했다가 학년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숨어버리시더라고요. 아, 부모님들 네, 자조 모임에 안 나오셔요. 그래서 이제 네. 왜 안 나오실까 하고 연락을 해보면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혹시라도 입양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할까봐 미리 그냥 네. 이렇게
엄마 부모님들이 이렇게 숨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자기들은 이제 입양 모임에도 안 갈 거고 아이에게도 입양 이야기도 안 할 거다라고 그렇게 네.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죠. 네. 그러니까 학령기 사실은 이제 그것도 아이를 위한 거긴 그렇죠, 하지만 그렇죠. 그만큼 네. 사회적 편견 때문에 또 네. 피해자가 곧 그 아이가 돼버리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부모도 어쩔 수 없이 공개를 네. 했다가 이제 다시 숨어버리는. 네. 네. 혹시 뭐 박형림 입양 부모께서 한 말씀 덧붙여 이제 주시죠. 그 공개 입양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입양의 어떤 역사성이라는 겁니다. 과거 이제 입양이라고 하면은 뭐 지금 현대적인 그 6.25 전쟁 이후에 그 발생된 그런 그 소위 고아들을 입양하기 위한 그 이렇게 복지를 위한 그런 입양 현대적 근대적 입양이 아니라 그 우리 고조선 사회도 그렇고 신라도 그렇고 고려 때도 그랬고요. 그 유럽에서 함무라비 백정 6,000년 전에 만들어진 그 법전 내용에도 보면 입양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입양은 인류 역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아동 중심의 어떤 복지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입양이라는 것은 그거였죠. 대를 이은다는 거죠. 그리고 자식이 있음으로써 그 집안이 튼튼해진다는 거잖아요. 네. 자기 지위죠. 아동의 복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복지와 지위, 그것을 계속 확대 재생산하고 유지하고자 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 자식이 아닌 것을 들였다는 것은 엄청나게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뭐 복대를 찬다든가 그러다 갑자기 얘기를 내놓는다든가 네.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을 내가 낳았다 해야지만이 시족 사회에서 그 모든 지위, 네. 그런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 또 뭐 영토 그 세력 또 이런 것들이 다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 나무 자식을 데려왔다 그러면 그 공동체 내에서 인정을 못 받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몰래 숨기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여전히 계속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그런 정근대적인 어떤 그런 사고를 우리 사회가 벗어던질 수 있을 때 네. 진짜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입양 가족들이 당당하게 이렇게 내놓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자식을 하나의 어떤 또 다른 개체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삶의 보람으로 이렇게 보는 분도 있거든요. 네. 좀 이렇게 애들 딱 데리고 오면 그러잖아요. 오면 오우 이거 아들님이 많이 컸네 이러면은 뭔가 좀 자기가 한 것 같은 뭐 그런 느낌.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우리 사회의 어떤 인식, 물론 자식이 자랑스럽지만 그것을 자기 자신의 어떤 사회적 지위의 한 자락으로 보는 어떤 그러한 인식, 그 어떤 편견인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개를 꺼리는 게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또 한 가지 입양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고 그걸 결정해서 또 실행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라는 인식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게 힘든 일이기 때문에 늘 입양에 대한 편견 중에 하나가 아동학대하고 또 연관이 돼서 사회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입양 가족 내에서 그래서 아동학대 발생 빈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잠깐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강미정 사회복지사께서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가정에서 대부분 아이들과 지내다 보면은 이제 학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아이들과 양육하기 위해서 어떤 훈육의 단계로 학대를 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훈육이라는 이름 하에 아이를 처벌하는 것은 학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입양 가족들이 입양하신 부모님들이 학대를 하는 경우는 2019년도 아동학대 발생 건수 3만 45건 중에 양부모에 의한 학대는 0.3%에 불과하거든요. 네. 그래서 입양을 하게 되면은 뭐 학대를 할 것 같다라고 많은 분들이 그런 편견을 갖고 계시는데 네. 거기 안에서 0.3%면 아주 작은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입양 가정 내에서 학대가 일어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전체적인 수치를 보면 그렇습니다만 이제 사실은 일부지만 또 언론에서 보도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또 편견들이 훨씬 인식들이 또 커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네. 이제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제 작은 이렇게 사례를 들어가지고 그것이 마치 그 집단의 전체인 양 이렇게 포장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화의 오류라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도 또 입양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좀 자세하게 알아보면
2018년, 2019년도 그 아동학대 그 사건으로 이렇게 그 사망한 경우를 이렇게 그 통계를 내보니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70명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 친생부모가 60명, 재혼가정이 9명, 입양가정은 그 단 1명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 프로테이지가 0.3%가 되는데요. 이것은 입양은 입양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민법과 특례 입양을 포함해서 1명이었거든요. 네. 그 만약에 이제 민법을 제외할 경우에는 실제로 더 적을 수도 있겠다. 예전에 그 2018년도에 그 남인순 그 민주당 의원이 그 대구 포천 아동 사건에 관련해서 그 심포지엄 열면서 그 입양 특례법을 이렇게 재개정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법적으로 면밀히 따져보면요. 포천 사건은 분명히 민법 위반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대구 사건 같은 경우도 위탁을 전제로 했지만은 그 양육 단계 그 소위 그 뭐라 그러죠? 그 위탁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법률로 따지면은 그 입양 가정 내 사건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네. 근데 마치 그 다른 사건을 갖고 와가지고 입양 가정 내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고 물론 최근에 그 장모치 사건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건인데 분명히 그 언론에 크게 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한데 네. 그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한 것이냐 네. 전체냐 이렇게 호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과거와 비교했을 때 입양 제도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현재 입양 제도는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형민 입양 부모께서 좀 더 네.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현대적인 어떤 우리나라에서 입양은 그 6.25 전쟁 직후에 전쟁 고아를 어떻게 말 그대로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그 고민으로부터 시작된 건데요. 뭐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회의를 보내는 겁니다. 법은 따로 없었어요. 네. 계속 그런 식으로 유지해 오다가 1961년도에 고아 입양 특례법을 이렇게 제정을 합니다. 그 당시에도 뭐 국가적 지원이라든가 어떤 제도 이런 건 없고 그냥 형식의 틀만 만들어 놓고 있다가요. 76년도 와가지고 비로소 이제 입양 특례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들을 그 불우한 아동들을 입양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전에 같은 경우에 이제 막 주먹구구시로 하던 거를 좀 더 법적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하자라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제 95년도 와가지고 그 현대적 개념인 이제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요것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00년도 와가지고요. 그 입양아도 위한 양육수단 중개수수로 이제 그 이런 걸 최초로 이제 국가가 책임을 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2005년도 와가지고 획기적인 하나의 어떤 사건이 생기는데 2005년도에 그 입양 특례법 개정을 통해서 입양의 날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제1회 입양의 날 이제 그때부터 국가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국내 입양을 그 이렇게 권장하고 해외 입양을 이제 축소하자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그때 이제 입양이 활성화되는데 불과 몇 년 안 가서 이제 2011년도에 이제 입양 특례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과거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이 나왔지만은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 전에는 그 소위 이제 그 생모, 그 미혼모가 자기 앞으로 그 출생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입양을 보낼 수 있었는데 반드시 출생 등록을 해야지만이 입양을 보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그 입양 기관에 많이 맡겨놨었는데 국가가 관리 감독하는 체제로 바뀌게 되고 또 하나 이제 그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지만이 입양이 가능해지는 그때는 이제 신고제였거든요. 네. 그 기관에서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그 주민등록상에 이제 신고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 지금은 그 기관에 데리고 오더라도 그 법원에서 그 입양 허가 그리고 종국 이종이라 그러는데요. 그걸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거고요. 하여튼 궁극적으로 이제 온 가정에서 키우는 게 좋다라는 어떤 그러한 그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 나왔지만 그 입양 아동들의 어떤 그 정보 접근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네.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입양은 2011년 그 8월 4일 날 그 개정이 돼서 2012년 8월 5일 날부터 이렇게 발효되기 시작한 입양 특례법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물론 소소하게 개정되긴 했지만 큰 틀에서는
그 2011년도 입양특례법의 영향 하에 놓여 있죠. 과거의 입양의 어떤 형태부터 지금의 이제 입양 그 특례법까지 쭉 그 과정을 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크게 보면 신고제에서 이제 허가제로 바뀌었다는 점 네. 그리고 이제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관여한다는 점이 한 특징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이제 전체적인 우리가 입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다면 우리 지역의 현황이라든지 또 지원책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광주광역시만의 혹시 입양 가정 지원 조례라든지 광주광역시가 또 하고 있는 것들이 정책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엄진경 지부장께서 좀 답변해 주시죠. 지원 조례는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인 것은 없고요. 네네. 지금 발의를 해서 곧 그게 성사가 될 것 같아요. 네. 그 작업을 우리가 박영민 입양 부모님께서 해주셨는데 지원 조례는 뭐 여러 가지 지금 발의를 해놨는데 그 조목조목 따져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네.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이제 그 우리 사회에 만연한 그 편견을 지향하기 위해서 반편견 입양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 반편견 교육청의 관할인데 반편견 입양 교육이 소위 말하면 제도적 틀 안에 있지 않은 거죠. 교육청이 일선학교에다 공고할 만한 그런 틀이 없었는데 그걸 이제 제도적 틀을 만들기 위해서 반편견 입양 교육 조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12년도에 만들어졌던 그 입양가정 지원 조례를 좀 더 이렇게 그 복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이렇게 재개정을 했습니다. 네. 그 반편견 관련해서는 이제 차후에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네. 이제 입양가정 지원 조례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2012년도에 그 입양가정 지원 조례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거는 이제 입양 축하금에 대한 어떤 언급만 있었지 그 다른 그 복지에 대한 전혀 없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 2006년도 그 입양의 날, 2005년도 법률에 따라서 그 제정된 입양의 날만 광주광역시가 하나만 지원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진짜 시가 너무 좀 반감한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러한 인식들이 있었고 또 시에서도 그런 고민을 함께 하면서 이번에 이제 그 새롭게 이제 들어가자는데 궁극적으로 이제 입양이라는 것을 개인 가정에 이렇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 아동의 보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다라는 네.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저희가 이번 조례에 개정된 조례에 담았습니다. 네.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 그 요보 아동들의 그 양육에 대한 책임이 비단 개인 가정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가치를 이번에 조례에 담았다.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이렇게 살펴보면 기존에 그 있었던 입양 축하금 그리고 이제 질병과 상해보험료를 지원하고 대학을 진학했을 때 학자금 지원하고 중고등학교 학습비를 또 지원하고 심리상담비 검사 지원비를 연간 그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네. 그렇게 못 받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끊어지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상담이 될 수 있도록 좀 폭을 좀 확대시켰고요. 네. 예, 그 다음에 그 입양 아동과 부모의 어떤 교육을 좀 더 확대시켰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또 그 자조 모임이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조 모임을 또 지원하고 기타 외에 그 아동의 복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가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번에 그 조례를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그 조례가 이제 다음 회기 때 이렇게 7월 1일 날 열리는데 그때 아마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광역시가 입양아동 복지에 대해서 그 새로운 전기를 열어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타시도 조례들이 혹시 있나요? 사실은 많이 전무한데 이제 제주도가 그렇군요. 이러한 조례를 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종시도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다문화 그 제도 틀 안에 네. 그 하나로 넣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네. 제주도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가 두 번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입양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회의 문제로 바라보면서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조례 안에 입양 축하금부터 뭐 질병 상해, 학자금, 심리 상담까지 지속적인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조례들이 뭐 사실은 진즉 마련됐어야 하는데 곧 이제 마련될 예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뭐 엄진경 지부장께서도 앞으로 이런 조례들에 대한 바람이라든지요. 조례들의 바람은 지금까지 없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거든요. 네네. 살았는데 지금 올해 들어와서 이렇게 구구절절 이야기를 해서
진행이 되어진다니까 참 고맙고요. 네네. 어쨌든 우리가 반평균 교육에 대한 부분은 유치원부터 대학교 일반 어른들에게까지 교육이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많이 늘어나서 인식 변화를 바꾸게 하기 위해서는 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네. 참 좋겠는데 네. 어쨌든 조금 그러네요. 네. 복지의 사각지대에 또 놓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강민정 사회복지사께서도 조례안에 담긴 내용들에 있어서 혹시 조금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복지에서 보면은 대부분이 어떤 한 분야만 이렇게 복지를 하는 것보다는 항상 이야기하는 보편적 복지. 네. 그래서 저희 입양된 아동들이 항상 보편적인 복지에 해당 사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앞서 이제 그 우리 지역의 입양 현황들이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박경민 입양 부모께서 이어서 좀 더 알려주시죠. 예, 아까 이제 그 전에 이제 조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제 네네. 사실은 그 시하고 치열하게 그 논쟁을 했어요. 그 중간에서 이제 그 장현주 시의원께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 종합적 관리가 가능한 거주 공간 그래서 그 입양가족 지원센터에 대해서 큰 열망을 가지고 이렇게 그 조례안을 넣었었거든요. 근데 네. 그런 부분들에서 시에서 예산의 폭이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이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해 주는 수준으로 좀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대단히 좀 아쉽고, 근데 차후에 좀 더 시와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노력해서 좀 의논해서 좀 바꾸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제 우리 지역의 그 입양아동을 이렇게 그 통계를 내자면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좀 맹점이 뭐냐면은 우선 입양아동 숫자를 통계를 내자면은 그 전에 살펴볼 것이 2011년도 그 입양특례법에 보면 친자 입적이 가능했었거든요. 네. 저희도 친자 입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이제 가족관계 등록법과 주민등록법 두 가지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통계를 내는 것은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통계를 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까지 통계가 나와야 되는데 그 기관까지는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통계를 낼 수 있는 것은 일종 의료 혜택과 그다음에 그 보조금 지급에 관련된 그 아동들만 숫자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한 그 입양 아동의 숫자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요, 대한사회복지에서는 지금 현재 그 지난 10년 동안 107명이 입양됐다라고 보고가 왔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그 146명이 그 입양이 진행됐다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네. 107명과 146명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기관에서는 입양을 보낸 그 아동, 근데 네. 보낸 아동은 광주에만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를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리고 네. 또 우리 시에서 통계를 낸 것은 또 이사 오는 아동, 또 다른 기관에서 대한사회복지가 아니라 때문에 어찌됐든 이 통계를 보면 안타까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2011년도, 12년도, 13, 14년도 사이를 보면 특례법이 발의된 2012년도 8월 5일 날 이후로부터 해서 급격한 입양 숫자가 떨어집니다. 네. 대한사회복지의 숫자를 보면 15명에서 12명에서 9명으로 뚝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네네. 우리 시의 기록을 보면 2012년도 24명이었던 그 아동의 숫자가 2013년도에 12명으로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네. 그러면 전국적 상황은 어떠한가라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해외 입양, 국내 입양 포함해가지고요. 2011년도에 1880명이 입양이 됐습니다. 성사가 된 거죠. 근데 2013년도에 그 이듬해, 법이 발의된 그 이듬해 922명. 말하자면 절반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네. 일시적인 그 당시에 그 보건복지부나 그 다른 여타 그 아동 관련 기관에서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했지만은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보면은 461명밖에 안 됩니다. 더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15년 전에 보면 3,562명으로 2005년도에 그 3,562명으로 지금의 400명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로 이제 변수가 있겠죠. 네. 첫 번째 변수는 그 전체 인구
그 수의 어떤 줄어든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기 온 가정에서 네. 그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온 가정에서 양육한다면 대단히 반가운 일이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잖아요. 네. 가장 좋은 것은 그 낳은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확대가 됐다고 우리는 진짜 환영할 일이지만 네. 오히려 유기아동 숫자는 오히려 늘어갑니다. 그리고 온 가정에서 보호하고 양육하는 그런 숫자는 극히 미미하거든요. 네. 그러면 나머지 숫자는 어떻게 된 거냐? 보육으로 넘어가거나 저기 유기됐다는 이야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근데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입양 관련 예산은 지난 10년 동안 2배로 늘어납니다. 예산은 늘었고 입양 아동은 줄어들었고 네. 그런 실제로 가정이 더 보호되는 아동은 도리어 반토막 났고 반토막이 4분의 1이죠. 이래서 네. 이게 대단히 국가가 정책을 잘못 세우고 있다. 저는 이렇게 통계로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뭐 전국적인 어떤 현황까지를 네. 통해서 그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공개 입양이 이제 점점 늘고 있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사회적 인식이나 또 제도적인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사회적 그 시선이 입양 아동들에게 또 이렇게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사회적 편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아서 예, 두 분이서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입양할 당시 때 입양을 했을 때 주위의 분들이 하는 말씀이 아유 저 크면서 말썽 부리면 어떡할 거요. 네. 그러면 또 아이가 말썽 부릴 때 또 특별히 엄마가 훈육한답시고 약간의 이렇게 체벌을 한다든가 그때 당시는 아동학대 그게 없었으니까 네네. 한다 했을 때 사람들이 눈치를 보게 되고요. 왜냐하면 지 자식이 아니어서 때리나?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간간히 들었어요. 그리고 집안 식구들 가운데서도 뭐 나무 새끼 데리고 와서 키우려고 그러냐. 네. 그다음에 뭐 주민등록에 올리니까 핏줄도 아닌데 올려서 뭐 가문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까지도 듣고는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편견이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입양을 하더라도 우리가 조심스러워하고 아직까지도 네. 공개를 종용을 하지만 공개를 하지 않겠다라는 부모님들도 있고 그래서 이 편견을 어떻게 깨뜨릴 것인가 네. 그 생각들을 우리가 좀 많이 하기는 하지만 아직도 네. 갈 길이 멉니다. 강민정 사회복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난임이기 때문에 이제 아이를 갖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이제 저희 아이를 입양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제 주변이 다 호응도가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입양을 하고 나니까 저희 오빠가 4명의 자녀가 있는데 또 5째를 입양하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네. 이제 저 나중에 저희 딸이 혼자만 자기가 입양됐다고 하면 저희 딸이 너무 속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떤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오빠를 한 명 입양해 하면 더 좋겠다라고 저희 오빠가 생각했고 저희 주변에는 제 친구도 입양을 했고 네.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입양을 하게 되다 보니까 입양을 통해서 더 가까워지는 것도 있고요. 가족들의 네네. 끈끈함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는 정말 입양을 통해서 저희 가족이 행복한 나날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그 입양을 바라보는 시선도 우리가 이제 부정적 시선을 많이 줄여야겠다라는 그런 필요성도 느끼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반편견 입양 교육이라는 게 있다라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조금 더 궁금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엄진경 지부장께서. 반편견 입양 교육이 2006년도에 이제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한국 입양 홍보회에서 이제 전국 단위로 강사를 모집을 해서 이제 이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요. 다 입양 부모님들이에요. 네네. 입양 부모님들이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반편견 교육은 이제 편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생명의 소중함, 가정의 소중함, 그다음에 입양 절차와 입양의 그 날 제정한 거,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소소한 부분들의 뭐 신혜라 씨 집사부 일체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끌어들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족에 대한 입양의 날 제정도 있지만 입양 가족의 이야기를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이
그것들을 이제 유치원에 맞게, 초등학생에게 맞게, 중고등학생들에게 맞게, 대학생들과 일반인들에게 맞게 이렇게 콘텐츠를 짜서 지금 교육을 나가고 있는데 아주 재미있고 신나는 일은 뭐냐 하면 나가서 교육을 하고 나오면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스펀지 같이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후기를 쓰게 하는데 자기도 다음에 크면 입양을 해서 사회에 좋은 일을 하겠다 뭐 이런 네. 이야기들. 그다음에 뭐 나도 입양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친구들도 나오고 우스갯소리지만 네.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요즘은 문화가 다문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뭐 그 다문화 쪽에서도 문화가 다른 아이들 있고 그다음에 한부모 가정도 있고 조성 가정도 있고 입양 가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이야기들을 해주니까 아이들이 귀를 쫑긋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네. 참 좋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선생님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아 우리가 이렇게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당신들은 입양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한부모에 대해서 잘 모르고 다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리얼하게 이렇게 네. 이야기가 안 되었는데 입양 가족의 부모가 와서 입양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네. 참 교육에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한 번 하신 분들은 계속 해마다 이렇게 연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실은 이게 보건복지부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바뀌었는데 이 사업을 그 돈 지원해 주는 것은 국가에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학교에서는 돈을 이렇게 내고 수업을 받는 게 아니라 네네. 오히려 무료로 해주고 네. 우리는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강사비를 받게 되는데 어쨌든 이 교육을 통해서 인식 개선이 많이 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어린 친구들, 유치원 애들이 뭘 할까 너무 잘 들어요. 네. 그래서 사과의 그 씨가 한 알의 씨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 농부의 보살핌으로 인해서 주렁주렁 맺히는 그 사과나무를 보면서 아이들이 그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듣고 네. 엄마한테 가서 오늘 입양 이야기 들었는데 엄마 우리도 입양 한번 할까? 뭐 이런 친구들도 많이 나오고 네네. 그래서 이게 교육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네, 앞으로도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네, 강미정 사회복지사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가족의 형태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름을 아이들이 인정하면서 편견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편견이 있다 보면은 저희가 차별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그런 반편견 교육이 꼭 주어져서 아이들에게 인식 속에 그것들이 편견들이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다 보면 그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는 그런 편견이 없는 네.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입양 한 번쯤은 혹시라도 생각을 해봤을 수도 있지만 막연하거든요. 이런 정보들도 사실 얻기가 참 부족한 게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제 예비 그 입양 부모들을 위한 어떤 교육도 그래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박형민 입양 부모께서 먼저 해주시죠. 이제 예전과 다르게 그 예비 입양 부모들에 대한 그 교육이 좀 많이 강화가 됐는데요. 네네. 우선은 저는 그 특례법 이전이라서 교육을 단 1시간도 안 받았어요. 검증 안 된 부모고 요즘 그 부모님들은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검증된 부모님이시는데 어찌됐든 간에 총 8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8시간의 교육 내용에는 입양아동의 심리 및 정서에 대한 그 교육을 좀 받아야 되고요. 네. 그리고 자녀의 양육 방법에 대해서 또 교육을 받고요. 다른 또 그 자녀를 양육한 입양 부모들의 어떤 사례 발표를 듣고 또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교육이 또 있고요. 기타 이제 그 사후 수습에 대한 관련된 그런 정보, 입양 절차가 어떻게 되고 향후 입양 후에는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사후 수습을 받아야 되는가, 이제 그 관리하고 이렇게 대응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고 그 최종적으로 이제 그 만에 하나 혹시 모르니까 이제 입양도 하지만 또 파양의 조건, 그 절차, 뭐 이런 거에 대해서까지도 네. 이제 교육을 또 지금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때서 강미정 사회복지사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예비 부모들을 교육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회적인 그런 정보들이 서로 교환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개체들이 네.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온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대화를 토론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입양에 대한 그런 인식들을 네. 자기 틀 안에 이렇게 갖고 있는 틀을 이제 좀 부셔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입양이 정말 사람들이 저한테 좋은 일 한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저희한테 좋은 일이 아니냐, 아이들한테 좋은 일이잖아요. 그랬듯이 이렇게 시선을 우리가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정적인 생각들은 우리 틀 안에 사람들을 다 들어와야 되는데 그 틀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또 다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식 개선이 조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은 인터넷이 잘 되어 있어서 네네. 한국입양홍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네. 여러 가지 절차나 입양 절차나 또 입양 부모님들의 허심탄회한 뭐 일기 같은 거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정보가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보시면 입양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보도. 네. 혹시 그 입양 당사자인 아동에 대한 교육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네, 입양하기 전에는 교육을 할 수 없죠. 아이들이 어리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입양을 하고 나면은 사후 관리 차원에서 한국입양홍보에서 캠프를 통해서 네. 그다음에 지역별로 처음에는 초창기 때는 별 캠프라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캠프가 열렸었는데 지금은 가족들 단위로 해서 여름에 캠프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 뭐 부산이나 광주나 강원도, 충청도 뭐 지역별로 그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나오는 지원 사업을 통해서 교육이 부모 교육, 아이들 교육 계속 들어갑니다. 1년에 뭐 몇 번씩 교육을 받게 되고 또 또래 집단에 따라서 교육이 들어가고 그 아이들 모임을 또 가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네.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혹시 뭐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저희 딸 같은 경우는 같이 입양된 아동들끼리 대화하면서 자기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소통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다고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보다 조금 더 연배가 있는 사람이 자기한테 어떻게 앞으로 너가 이런 일이 생길 거고 너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이겨내면은 참 좋더라. 나도 너하고 똑같이 고민했었고 그 길을 내가 걸어왔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서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그런 가치관을 정립하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가족들이 입양 가족들이 서로가 소통할 때 네. 아이들에게서 그런 편견이나 모든 것들이 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그것을 통해서 많이 교육이 됐고 또 부모들이 집에서 교육이 가장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밖에서 어떠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그런 교육이 된다면 어떠한 세상적인 어떠한 억압이나 이런 걸로 편견으로부터서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보호막들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입양 아동에 대한 어떤 교육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함으로써 이제 그런 관계를 통해서 같이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공개 입양된 자녀들에 한해서 지금 교육이 되어지고 그렇죠. 있는데 네. 비밀 입양된 친구들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네. 교육이 전혀 안 된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다. 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입양 후에 지속적인 사후 관리 차원, 사후 관리 활동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어서 이제 질문을 드리면 혹시 이런 사후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고 혹시 지금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더 듣고 싶습니다. 박형민 입양 부모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그 사회였었는데 지금은 그 입양 1년 이내에 6회의 그 상담과 아동방 이렇게 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입양을 가면 이제는 4번. 근데 조금 아쉬운 점도 있어요. 저는 이제 놀랐는데 면접이 3번이고요. 네. 전화 상담이 3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왜 이렇게밖에 실제로 전화로 하는 거고 실제 만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동이 잘 이렇게 양육되고 있는지, 잘 성장하고 있는지, 어떤 관리 감독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그 뭐랄까 이렇게 이제 도움을 주는 서비스 차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뭐 이제 논란이 됐던 전수조사, 그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그냥 잘 키우고 있나, 뭐 입양 부모들을 예비 그 범죄자 취급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불시에 뭐 급수배 해가지고 뭐 환경을 본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닌 그 지도 감독이 아닌 서로 이렇게 사후 서비스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지금 한 6회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쭤봤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인력이 없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기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인건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건당 뭐 수수료 체계로 얼마씩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6회가 아니라 우리 입양 부모들은 그 상담했던 선생님들 보면 굉장히 정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한 달에 한 번 뭐 오셔도 반가운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6회라고 딱 규정할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인력 지원을 해서 좀 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제도적 보완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앞서 이제 그런 흔히 우리가 정인인 사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입양의 문화가 좀 축소된 것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입양이 이렇게 축소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오히려 이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당한 제도로서 확대돼야 한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인력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라는 문제라든지 혹시 민관 협력 지원이 좀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강미정 사회복지사께서도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민관하고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제 아이들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저희 아이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자기에게는 가끔가다 부담이 된다고. 네. 그냥 엄마하고 딸로 관계로 그냥 인정을 해주면 되는데 왜 꼭 입양 자녀와 양부모라는 말들을 네.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네. 그것은 좀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꼭 가서 방송에서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그냥 엄마와 딸인데 꼭 앞에 그런 명칭들이 안 붙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듯이 네. 저희도 이제 방송에서는 입양 자녀 이렇게 말씀은 하지만 네. 그냥 엄마와 딸로 그런 인식 개선이 점점 네.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 사회에서도 이제 이렇게 호적 이런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보면은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입양한 지가 좀 됐기 때문에 그냥 친자로 올라가 있어요. 네. 근데 저희 이제 사촌이 입양했을 때는 거기에가 이제 친자로 안 올라가 있고 이제 다르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친양자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런 제도도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나중에 이렇게 떼어가지고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조금 바뀌어줬으면 좋겠다고 이제 저희 딸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런 의견들이 사실은 적극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여져야 하는 부분일 수도 있겠고 용어라든지 지칭하는 호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히려 구분을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상처를 그렇죠. 받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뭐 엄진경 지부장께서도 들으시면서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뭐 관심은 부담이다. 공감합니다. 네. 공감하고요. 그런 정인이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자조 모임을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네. 이러한 아이들이 이런 사건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관심을 더 가져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봤고요. 네네. 우리 아이들도 지금 입양된 딸이 둘인데 입양딸 이렇게 안 하거든요. 우리 큰딸도 그래. 엄마 왜 입양 방송에 나갈 때만 입양 이야기가 나오지. 우리는 입양딸 고혜란 이렇게 말 안 하는데 네. 그런 말 좀 안 썼으면 좋겠다는 말 정말 공감을 하고요. 네. 어쨌든 사실 입양 가족 중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 양육하다 보면 힘든 애들, 부모와 이렇게 마음이 안 맞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자조 모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나와서 같이 그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자조 모임이라는 건 이제 공개 입양을 한 사실 알리는 그 공개 입양을 바탕으로 한 모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자조 모임을 갖는 것이 사실은 어려움이나 또 고민들을 나누는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어서 정말 필요하다라는 그러니까 절실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덧붙여서 박경민 입양 부모께서도 네. 이 자조 모임과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자조 모임 하면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다른 모임 할 때 다 자조 모임이잖아요. 개 모임도 자조 모임인데 스스로 하는 모임이라는 뜻인데 그 입양 모임에서 자조 모임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던 게 뭐냐면 처음에 좀 모이기 어려웠었잖아요. 네. 그 한국적 상황에서 비공개 입양이 대다수인 그런 상황에서 근데 20년 전에 여기 계신 우리 엄진경 지부장님께서 부부의 헌신과 그다음에 또 그 세대의 그 입양 그 선배들이 어떤 그 노력을 통해서 공개 입양의 새로운 이렇게 장을 열었고 그 틀 안에서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한국 사회에 새로운 집행이 열렸고 근데 저희도 그렇고 지금 입양하는 가족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지금 이제 광주 전남 그 자조 모임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 130가정 정도 됩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죠. 전체 네. 숫자에 따지면. 더 많은 가정이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그 모임에 안 나오시는 우리 입양 가족들은 좀 나오시기 바라고요. 단지 그냥 모이니까 좋은 것이 아니라 뭔가 조금 국가에서 지원하니까 좋은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거든요. 나와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그 아이들과 이렇게 어울리면서 그 아동들이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 간다는 거거든요. 정체성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본질을 말하는 건데 자기 본질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당당하게 인정한다는 거. 그 전과 그 뒤의 삶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도 그것을 키워주는 거다.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 만나면 굉장히 또 좋지 않습니까? 반갑고 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이웃 사촌들한테는 사실 입양 이야기 쉽게 못 하거든요. 친구야, 내가 사실 우리 딸 이러니까는 이렇게 말도 안 듣고 힘드네. 봐, 이 사람아. 내가 뭐랬어. 분명히 다를 거라 그랬잖아. 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괜히 말했네. 달라. 어때? 내 생각 맞지? 자꾸 확인하거든요. 그 다름을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입양 모임 와갖고는 온갖 흉을 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흉을 본다는 거, 그 아이들의 어떤 커가는 모습이 친생자녀나 그 입양자녀나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친생자녀 둘이 있고 이제 그 딸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자꾸 서로 이제 다를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확인하려는 거죠. 이게 사실 불편하거든요. 근데 네. 우리 입양가족 모임에서는 그런 게 없거든요. 자녀 양육에 대한 거, 때로는 흉도 보고 사실은 스트레스를 푸는 것은 특히나 이제 여성들 엄마들 같은 경우는 이 수다를 떨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스트레스가 풀리는데 그런 그 수다를 아무 데서나 못 떨거든요. 근데 그럼으로써 이제 사람이 힐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 또다시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자조 모임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뭐 자조 모임 자체도 사실은 일반적인 엄마들의 모임과 뭐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그렇죠.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혹시 이제 이런 위기를 내가 좀 극복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 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조 모임을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임진경 지부장께서 뭐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한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네. 입양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시면 네. 우리가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위기 가정들이 한 번씩 나오긴 해요. 사춘기 때 이제 아이를 먼저 키워보지 못했던 부모님들께서 잘 클 것이다, 올바로 클 것이다, 모범적으로 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약간의 일탈된 행동들을 하다 보면은 부모님들이 그걸 못 견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전화가 와요. 회장님, 아이가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제가 엄마 갱년기고 딸은 사춘기고 네. 누가 이기나 잘 싸워봐.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어쨌든 그 기대가 너무 큰 거예요. 네.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너무 잘 키우려고 애쓰는 반면에 아이가 그게 안 따라주면 힘들어하는 부모님들도 나오시고요. 또 저희들이 본 것 중에 이제 아이가 사망에 이르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자녀와 부모와 자녀 관계이지만은 우리가
혈육 관계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희귀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뱃속에서 있을 때 아주 힘들게 살다 보니까 이제 뭐 분리불안, ADHD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아이들이 다소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근데 희귀병 있는 친구는 잘 크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쓰러지면서 한 4, 5년간 입양 부모님들이 헌신을 다해서 이렇게 케어를 했지만 결국은 죽어버리는 사망에 이르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네. 뭐 유전인자가 같지 않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었고 이러한 부분들이 네. 참 우리가 입양 부모이지만 안타까운 부분이고 아이들에게 해줄 수 없어서 또 안타깝고 사춘기 때는 내가 난 친자나 뭐 입양된 아이들이나 그 병은 뭐 지나가야 될 병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네. 허사하는 엄마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럴 때는 이제 만나서 수다 떨고 함께 욕하고 그러면 또 해소가 됐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네.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네. 입양 가정의 어떤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자조 모임의 필요성까지도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몇 가지만 이제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국내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아동이 유기되는 일이 없으면 가장 좋은데 사실 그 유기의 통로로서 이 베이비박스를 활용을 해서 뭐 이제 이걸 사실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 그런데 이 베이비박스가 사실 미등록 아이가 발생을 하거나 뭐 이렇게 유령 아이라고도 하던데요.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 어떤 주요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어서요.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은데요. 먼저 엄진경 지부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시죠. 한 10년간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친구들이 1,822명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원 가정으로 복귀한 친구들이 18%가 되고 입양된 친구들이 17%가 되고 시설로 유입된 애들이 이제 65%나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베이비박스라는 것이 법적으로는 이게 타당성이 없는 기관이긴 하지만 뭐 한간에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출생된 아이가 베이비박스가 없었더라면 아마 사망 사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거고 그다음에 불법 입양한 거, 뭐 입양 그 아이를 매매하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아마 많이 이게 사회에 이렇게 보여지는 일들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뭐 베이비박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주 아이들을 잘 케어를 해서 입양 보내는 일이나 뭐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일이나 시설에 보내는 일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단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생명은 네. 구제하지 않나 하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생명이 중요한 예, 거기 때문에 예.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했을 때는 네. 자, 그리고 지금 앞서 이제 입양 우리가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이제는 결혼과 상관없이 독신자도 입양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 그 자격 요건이 점점 더 좀 완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자,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먼저 박현민 입양 부모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전에 이제 제가 그 입양을 결심하고 이렇게 찾아갔을 때는 결혼 3년이 기본 전제 조건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독신자도 입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완화된 반면에 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까다로워지는. 그러니까 2012년 입양 특례법 발효 이후에는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어떤 그런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강미정 사회복지사도 덧붙여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그래서 내가 가족의 형태를 보게 되면 1인 가정도 있고 이제 결혼했다가 재혼하는 가정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부모 가족도 있고 그다음에 조부모 가족도 있고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 그다음에 입양 가정 이렇게 이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지금은 많잖아요. 네네. 근데 그 가정 중에 아이들에게 제가 말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가족은 다 소중하다라잖아요. 네. 그랬기 때문에 1인 가정인 또 가정의 형태의 하나이기 때문에 입양 부모의 자격 요건이 완화되어서 네. 많은 분들이 입양하면은 좋을 것 같고 모든 가정이 입양할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행법상 지금 입양을 하려면 반드시 입양 기관을 거쳐야 하죠. 예. 그런데 헌법상으로. 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몰래
이렇게 개인 간의 거래라든지 이런 식으로 마치 물건을 거래하듯이 뭔가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그런 불법 입양도 있다라고 하는데 혹시 그런 불법 입양에 대한 의견과 함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방안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요. 강미정 사회복지사께서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저 같은 경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 불법 입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서로 간에 해서 이제 하는 부분인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때 제일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본인 이름으로, 그러니까 미혼모나 이런 분들이 이제 입양을 보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가져가지고 입양을 보내고 싶은데 본인 이름으로 호적이 올라가야 되고 호적이 올라가야지만이 입양기관에서 이렇게 입양을 할 수 있는 그런 특례법상의 그런 네. 기준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절차를 받고 싶지 않고 자기 가족 관계가 이제 그 기록이 남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좀 빈번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도 조금은 개선이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무엇이든 이제 투명하게 공개하는 건 좋은 거긴 하지만 또 이제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그걸 이제 크게 밝히고 싶지 않다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이 있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불법 입양은 이제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원치 않는 아이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그냥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네. 물론 이제 내가 미혼모나 그 아이가 발생되었을 때 이름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것을 안 하고 싶어서 지금 이런 현상이 오는데 이런 것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네. 이 저출산 국가의 아기를 어떻게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 구제해 줄 수 있는 어떠한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리고 5월 11일 입양의 날입니다. 예. 1가정이 1아동을 입양해 새로운 가정을 만들자라는 어떤 취지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 입양에 대한 생각과 또 인식 개선에 대해서 한 말씀씩 좀 듣고 싶습니다. 박형민 입양 부모께서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입양의 날은 이제 이런 거죠. 혹시 입양의 날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어떻게 좀 전에? 만들었는데? 왜 네. 5월 11일일까?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가정의 달 5월이잖아요. 그리고 한 가정에서 한 명을 입양하자. 그래서 네. 5월 11일이 된 겁니다. 그런 취지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우선은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지만 우선은 입양에 대한 홍보조례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네. 이것이 이제 개인 간의 인식의 문제도 있지만 국가 사회적 제도적 틀에도 저는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용어 이야기 잠깐 나왔는데, 언론에 보면 분명히 입양을 보낸 생모거든요. 생부모인데 친모라고 표현합니다. 네. 친모의 친자는 친할 친자거든요. 그리고 그 친모라고 쓸 수 있는 사람은 친권을 가진 사람만이 친모라고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네. 그 당시에 친모는 입양 부모인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친생 부모 또는 생모라고 쓰는 것이 맞지 친모라고 표현하는 건 안 맞다. 그리고 요즘에는 동물 입양도 많고요. 그렇게 써요. 그리고 나무도 입양한다 쓰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명사적 개념이에요. 이렇게 인칭에 대한 거거든요. 입양에 대한 것은. 네. 그렇게 이제 반려동물들을 내 자식처럼 들이겠다, 키우겠다는 게 자식처럼 키우는 거지 자식은 아니잖아요. 엄밀히 구별하자면. 근데 그것을 마치 그냥 그런 것처럼 그냥 다른 입양 아동들의 감정, 정서를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나는 나만 좋으면 된다. 그러고 그냥 입양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사실 그게 지금 저희도 방송국 와 있지만 미디어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가기관의 역할인데 그런 부분들 일정 부분 좀 이렇게 규제하는 네.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 이제 덧붙여 말씀드리면 동물에게는 입식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소 입식했다, 강아지 입식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드리는 건 입식이라고 그러고 보내는 거는 분양했다 그러거든요.
개 한 마리 분양했다 그래 이렇게 표현한 게 맞거든요. 그리고 개 한 마리 입양했다가 아니라 개 한 마리 입식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그 정확한 올바른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관계없이 막 무분별하게 막 쓰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거대 이제 이렇게 반평균 입양 교육이 이제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내년부터는 이제 그 광역시 산하 그 관련 이제 그 종사원들하고 또 그다음 교육적 산하 교육 종사원들은 전부 다 그 성인들까지 반평균 입양 교육을 받을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조례가 네. 통과가 되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제 의무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이제 언급이 좀 안 됐었는데 저희가 지난 3년 동안에 반평균 교육이 210건 했더라고요. 네. 210호실이죠. 근데 그 광주광역시 산하의 초, 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을 포함하면 9,246개소입니다. 6호실입니다. 그럼 퍼센트를 따져본 게 작년 저희가 열심히 노력때 0.3%. 지금 백신도 30% 맞아서 네. 뭐 집단 면역이 못 드네 그러는데 0.3% 교육해가지고 이게 저 편견이 사라지겠습니까? 네. 최소한 1년에 한 5천 교실 정도는 해야지 저 편견이 어느 정도 좀 미래 세대에서는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반평균 입양 교육도 좀 더 활성화되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입양가족 지원센터 그런 부분들을 좀 시가, 국가가 제도적으로 좀 이렇게 이렇게 조금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네. 이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뭐 2, 3대에서 예산을 투자하냐. 사실은 근대 복지의 가장 그 혁신적인 것은 소수자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그 소수자 또는 경쟁으로부터 낙오된 사람들을 이렇게 책임지는 것이 국가의 의무거든요. 네. 그것이 현대 복지의 근간인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감안해서라도 비록 숫자는 적으나 그 다수의 입양 가족들이 밖으로 좀 드러나올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자기 정체성에도 올바르실 수 있도록 조금 국가가 특히나 우리 광역시가 우리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래 내년 1년도 좀 남았으니까. 네. 그리고 좀 더 우리 입양 가족들이 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뭐 이런 인식들이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좀 불편한 이야기인데 입양한 사람들 다들 부자들이야. 네. 그러잖아요. 네. 뭐 좀 여유가 있으니까 입양했죠. 여유 없는 사람은 어떻게 입양을 했어. 근데 그렇지 않은 가정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래, 그런 측면에서 그 아이들이, 아이들 주는 뭐 연간 한 1년 그 18세까지는 한 달에 15만 원에다가 1.56 이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아이들이 좀 성장을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지원했으면 좋겠다. 네. 궁극적으로 이것이 사회의 몫이니까요. 그리고 아까도 나왔던 심리치료비 이야기 잠깐 나왔었는데 연간 2천만 원인데 그것이 입양 아동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별로 2천만 원인데 그것이 장애 포함입니다. 네. 그게 선착순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1월, 2월 달 되면 떨어져요. 돈은 당장 안 나오는데. 추경도 안 됩니다. 그냥 못 하는 거예요. 그럼 1년 뒤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다른 방법도 없어요. 근데 그 한 번에 5만 원씩, 8만 원씩 들어가는데 보통 한 20만 원 들어가면 한 30번밖에 못 하거든요. 네. 실제 그렇잖아요. 근데 그 ADHD라든지 그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이런 것들은 그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참 안타까운 거지만 그 입양 가정에는 일반 가정에 비해서 입양 아동들의 그 환경이 태어날 때 환경이 그렇게 원만하지 않거든요. 네. 얼마나 심리적 불안상 입양을 보낼 때가 얼마나 심리적으로 불안했겠습니까? 환경이 더 불안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심리적 상태는 그렇게 원만할 수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네. 그냥 탁탁 잘라버리는 거죠. 그냥 한 번마다 두 번만 쓰면 안 됩니다라고 잘라버리는데 그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성 가지고 연속성 가지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입양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과 또 인식 개선의 문제를 쭉 얘기해 주셨는데요. 뭐 이제 시간 관계상 뭐 미처 하지 못한 말씀이 있거나 또 마무리해야 될 말씀, 또 인식 개선과 관련해서도 상관없습니다. 이 마무리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진경 지부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토론회 하는 것처럼 미디어의 힘이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입양 초창기 때 했을 때 공개 입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방송국에 이렇게 주목을 받게 돼서 몇 번 방송을 나갔었는데 이것을 보고 입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어요. 그때 당시에. 네. 그래 와가지고 회장님 봤어요. 얼굴 봤어요. 애기 키우는 이야기 들었어요.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참 감사했는데 이제 5월 11일로 입양의 날을 만들고 난 뒤에도 방송도 많이 나가고 홍보도 많이 했지만 그때만큼은 효과를 못 본 것 같아요. 이제 텔레비에서나 뭐 이런 방송에서 별로 이제 사람들을 많이 안 불러주는 것 같아. 저희들만 해도 아주 한 수십 번 나갔던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 가족들이, 입양 가족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 이런 제도 안에 있다 하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내보냄으로 인해서 네. 홍보도 되고 인식도 개선이 되고 해서 입양 가족들도 그냥 그렇게 살구나. 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입양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없는데 한 아이에게는 입양으로 인해서 그 아이의 세상은 바뀌어요. 그래서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아이들은 가정에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발생되어진 아이들은 얼른 가족을 찾아서 가서 가족과 행복한 생활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다음 강미정 사회복지사께서도 오늘 혹시 미처 하지 못한 말씀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모든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가정에서 실패하면 모든 것을 실패한 것과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사회가 조금 편견을 버리고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과 정말 모든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입양의 날이 한 가정에 한 아이를 입양하듯이 전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입양을 통해서 저와 같이 행복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박형민 입양 부모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증가하고 있는 유기아동 숫자, 그 다음에 또 입양이 또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크게 보면 그때 2012년도 입양 특례법에 따른 출생 등록하고 깊은 가장 큰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9월 입법을 앞두고 있는데 반드시 비밀 출산법이라 가지고 이제 법령으로는 보호 출산에 관한 특별법인데 그 보호 출산제가 반드시 이렇게 통과가 돼서 이렇게 발효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스웨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어떤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듯이 사실 입양 아동은 입양이 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시설로 가거든요. 그럼 시설 퇴소 아동으로 돼서 여러 가지 어떤 많은 문제점을 우리 사회가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기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입양이 활성화돼야 되고 더 많은 아이들이 가정의 보호의 틀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거를 한 가정으로 이렇게 입양된 아이들은 그냥 개인 가정의 아이라고 보지 않고 우리 사회의 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가정에 보호되지 아직 못한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가정에 보호될 수 있도록 국가 사회적으로 또 문화도 그렇고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제도 법률을 좀 바꿔줬으면,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좀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가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입양은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생명을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입양 부모들의 교육 개선 등 제도 자체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입양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입양은 가족이 되는 또 하나의 방법일 뿐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